예, 관심을 모았던 잭슨홀 컨퍼런스가 끝났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그 밖에도 대외 변수들이 여러 개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변수들을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잭슨홀 미팅. 그러고 보니까 원고에서 적어주신 것처럼 파월 연준 의장은 마지막 잭슨홀 미팅 참여네요. 왜냐하면 내년 5월인가 이제 퇴진이니까 그렇죠. 이게 8월 행사니까. 근데 의외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가능성들을 열었습니다. 핵심 내용하고요.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요? 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지만 고용의 하방 그 리스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고용의 하방 리스크라는 것은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저채용 그리고 저해고 그리고 여기에 그 고용과 관련된 공급도 함께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금융정책과 관련돼서는 규정된 코스가 없다. 경제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나 타이밍과 속도를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정치권이라든지 시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율적인 판단과 실천이라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정치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잭슨홀 회의에 시장이 고대했던 9월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각종 억측이 이제 무마화됐고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반응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도 신뢰도를 유지시킬 수가 있었고 정치권으로부터 독립 그리고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지켰다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파월 의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이제 시장의 관심은 연준의 관심도 그렇고 주로 물가였습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밀어올리는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큰 관심사였는데 이번에는 노동시장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고용의 하방 리스크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특별히 노동시장을 강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노동시장이 강해지고 그다음에 고용이 더 많아진다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데 네. 이제 이런 현상들이 당분간은 차주지 않을 것으로 연준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구인과 채용을 거의 지금 멈춘 상태인데요. 이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고율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미래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라는 거죠. 섬유나 패션, 의류라든지 광업이라든지 기계제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고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생산된 아이폰을 미국에 수입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생산했을 때보다 10%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제조는 안 하고 있지만 미국에 들어오면서 광고나 그리고 엔지니어를 더 많이 고용을 시킬 수가 있고 뭐 창고라든지 그다음에 이벤트 회사 직원들을 더 많이 고용하는 이런 특수들이 있었는데 이런 현상이 이제 사라지게 됐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 부처의 그 인력이 해고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1월부터 7월 달까지 미국의 연방정부 직원들 같은 경우는 7만 5천 명이 해고됐고요. 교육부뿐만 아니라 국제개발처 같은 경우도 해체되면서 앞으로 남은 4년 동안에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직원이 30만 명, 월 단위로는 6천 명 정도가 계속 해고가 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AI가 실무에 활용이 되면서 인력 축소 현상들이 아주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내용을 보면은 상장 기업의 50%는 AI가 기존 인력을 대체하고 있고 작년 대비 10%포인트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를 쓰면서 업무의 효율화가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신제품 개발에도 이전처럼 많은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정리해고 그리고 AI의 도입이 빨라질수록 이제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전처럼 많은 고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공지능 AI는 뭐 엄청난 그 효율성을 증대시키지만 이제 인력에 대한 문제점들을 또 가져옵니다. 양날의 검이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노동시장이 이렇게 편안하고 호황은 아니고 좀 불균형적이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실업률은 또 안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미국의 7월달 실업률은 4.2%인데요. 네. 통계 그 허구라고 하죠. 이면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이민자들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민자 유입이 상당히 좀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영주권자들도 까다롭게 심사를 하면서 또 출국을 시키고 있고, 이 때문에 노동 수요보다 노동 공급이 그 적어진 상황에서는 실업률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요. 임금도 계속 꾸준하게 완만하게 상승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최근 미국의 이민 자수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그 직후의 상황하고 거의 흡사한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남부 국경을 통해서 불법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300명 정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라든지 트럼프가 집권하기 이전의 4,500명에 비해서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취업 전선에 나가려면은 6개월에서 한 1년 한 6개월 정도 타임렉, 시차가 존재하는데, 이런 흐름을 보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노동 인구 감소에 따른 현상들이 뚜렷해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의 예상과 달리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역시나 이제라도 잘했다,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늦었다, 한참 늦었다, 그죠? 역시나 트럼프의 그 성향을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또 연준 이사들 한 명씩 막 개인 비리까지 들춰내면서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금리 인하 압박은 계속되고 금리는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금리 인하는 이제 그 문을 좀 열기는 했지만 트럼프 눈높이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연준 인사 개입이라든지 금리 인하 압력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다시 한번 집권을 해야지만 자신의 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런 트럼프 로믹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큰 폭으로 원하는 수준은 중립금리 수준이 3%까지 지금보다도 1.5%포인트 정도 더 떨어뜨려야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FRB 새 의장이 내년 5월 달에 들어오더라도 네. 금리 인하 폭이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FRB의 그 책무라는 것은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지 성장을 높이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19명의 FOMC 참가자들의 합의제에 의해서 금리 정책이 결정이 되는데, 새 연준 의장이 옷대든지, 그리고 연준 내 부의장을 트럼프가 임명한다고 해서 연준 그 참여자들이 FOMC 참여자들이 금리 인하에 공격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낮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과 트럼프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연준 위원들이 정책에 기반한 그 금리 결정을 내리는 거는 상식적인데요.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니까 미국이니까 트럼프가 또 새로 그 파월 후임자를 미리 지목해오고, 뭐 가을에 지목한다는 거 아닙니까? 파월은 그림자로 쫓아내고 뭐 분위기를 또 내리는 쪽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금리 인을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내리는 국면으로 간다면 속도의 문제지만, 금리 인하가 과연 주식시장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얼마나 영향이 될까,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는 금요일은 올랐는데,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해 주세요. 네, 금리 인하는 주가의 로켓 연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시장이 상당히 크게 반응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974년 이후에 9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을 보면 9번 중에 7번이 상승을 했고요. 2번은 하락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승이 컸었던 때를 보면 1995년부터 1999년 닷컴 버블기가 됐었는데요. 이 당시에 주가는 161% 성장을 했고요. 2019년과 2021년 사이에도 38%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금리 인하가 순풍 역할을 해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FRB 대응이 늦어서 경기 침체로 들어갔을 때가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제금융 위기 동안에 금리를 낮췄지만 주가는 23%나 하락했고요. 닷컴 버블기가 붕괴됐던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한 10%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9월부터 금리가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12에서 15% 정도 주가가 상승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이제 앞으로 트럼프 극장이 4년 정도로 더 지속이 된다는 측면에서 트럼프발 AI 버블이 붕괴된다든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도발을 계속한다든지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 압박 강도를 높였을 경우에는 주시장이 다시 큰 폭의 출렁거림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뭐 저금리가 주식시장의 중요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땔감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다음은 성장률 얘기할 텐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성장률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올해 뭐 1% 성장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미국은 얼마 전에 나온 2분기 성장률이 연율 기준 3%입니다. 3.0인데 미국은 우려하는 경기 침체가 이제 없는 건가요? 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경기 침체는 찾아오진 않는데 네. 잠재 성장률 2.1%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를 조금 하이한 1.6에서 한 1.8% 안정된 성장을 계속 유지시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상반기에 미국의 성장률은 연율 기준으로 한 1.2%. 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2.8%보다는 큰 폭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관세 협의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기업들의 하반기 설비 투자도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한 에너지라든지 농산물 수출이 어느 정도 경기를 좀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임금 상승 속도가 좀 둔하고요. 관세 인상으로 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는 측면은 아무래도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성장률에도 좀 긍정적이지 않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실업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면은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빨라진다는 측면에서 그때는 좀 다시 경기가 또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러한 미국의 좋은 경기 흐름들은 기본적으로 빅테크들이 뒷받침하고 있고요.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게 이제 AI 인공지능인데 지난주입니까? 왜 그 AI의 아버지 샘 올트만 선생이 AI 과잉 투자 뭐 소위 버블 얘기를 하면서 주가 한때 출렁인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또 샘 올트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AI 붐이 네. 과거 닷컴하고 비교해 보면 비이성적인 그 투자 과열이라든지 그리고 주가의 그 과대 평가라든지 그리고 일부 기업이 지속성 없는 사업 모델로 인해서 상당한 그 버블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AI 그 붐이 닷컴 버블처럼 허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AI가 버블이 붕괴된다면 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닷컴 버블보다 큰 충격을 주겠지만 현재 AI 같은 경우에는 닷컴과 달리 달러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실제 상승성을 끌어올리고 있고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M7 주가를 비롯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시장 눈높이를 계속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시스코 시스템스라든지 인텔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그 실적이 시장 눈높이에 맞추지 못함에 따라서 주가 버블이 터졌었는데요.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시스코 시스템즈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엔비디아라든지 M7 같은 경우는 우수한 인재 확보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재정적인 힘에 의해서 R&D 투자라든지 공격적인 기업 인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AI 효과가 실제 나타난 기간은 앞으로 12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가 진행되면 홈데포라든지 아마존
아마존이라든지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생산성 증대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AI 붐이 닷컴 버블 그 붕괴처럼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도체 얘기하겠습니다. AI와 가장 밀접한 산업이 이제 반도체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또 트럼프가 계속해서 뭐 관세 부과한다, 또 이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보조금 준 거 지분 뭐 한다 이러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노이즈도 심합니다. 반도체 업황, 또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네, AI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확대돼야지 반도체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D램 메모리 같은 경우는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와 관련된 수요들이 로봇으로 전개되고 자율주행 자동차로 전개되면서 막대한 수요들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AI 개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M7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그 서비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그 GPU 한 개에 그 5천만 원 하는데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60만 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데이터 센터 건축에 들어가는 거는 몇십조 원 정도의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개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지만 반도체 기업들은 매출이 일어나는 즉시 그 주가가 좀 반영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 일간 구조가 고착이 되더라도 반도체를 누가 작게 만드냐, 그리고 LI를 떨어뜨리고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기업들, 한국 기업들이 상당한 반사 이익을 앞으로도 계속 구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도 잭슨홀 관련해서 이제 금리 인하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내일은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서 바이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늘 코스닥이 강한데요.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면 이제 바이오잖아요. 인풀바이오 리서치 이혜진 대표님과 바이오의 시간은 어디쯤 가고 있는 건지 내일 스페셜리스트 시간에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